예,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제2장 만세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세전은 이제 그 34페이지 왼쪽에 있어요. 그 만세전은 이제 일종의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묘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 실렸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가 중단됐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검열도 있어가지고 검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3회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시켜버렸고, 여기에 이제 3회분이 일종의 감시당하는 주인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신생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또 폐간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활에 연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게 실리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일종의 개작된 작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은 1918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3.1운동 직전이죠. 3.1운동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 23일 정도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도쿄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천천히 가죠. 고베에서 뭐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이제 김천으로 가고, 소설이니까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대전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경성, 서울이죠. 다시 동경으로 가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원형 구조죠. 원형.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이제 도쿄도 이제 동경이 도쿄 아닙니까? 일본식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동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염상섭은 그 이제 여러분 교재에 3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염상섭이 나오는데,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이제 여러분이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자연주의는 운명론이 나오거나 또는 과학적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 있어요. 단편 소설 중에. 이거는 이제 운명론이죠. 그러니까 이 복녀의 이야기 아닙니까? 복녀가 상당히 복도 없는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운명론이죠. 그 운명에 굴복해야 되는. 근데 과학적인 것은 이제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개구리 해부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자연주의.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엔드가 아니라 오어예요. 운명론이거나 과학적이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주의와 함께 이 땅에 건설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세 사람을 김현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 사실주의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뭐 페어도 발굴했고, 자연주의 소설, 이제 아시겠죠? 밑에 과학적, 그리고 사실주의 계열도 많다. 자, 만세전은 이제 34쪽으로 넘어가면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1924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 소설. 나그네의 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원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묘지에 갇혀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런데 이제 묘지라고 쓰니까 작품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 검열에 걸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인의 내면을 세밀하게 형성화했다.
그리고 이런 그 어떤 3.1운동 직전이죠. 이게 1918년 이때니까 직전 그러한 식민화가 진행되는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조금 설명드렸지만 1918년이에요. 1918년 겨울이었죠. 그 주인공이 이제 동경 유학생입니다. 이 동경 유학생 이인화가 이제 아내가 위독하다 이런 정보를 받고 귀국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구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동경에서 출발해서 다시 동경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뭐 내용은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읽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작품 이야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만 좀 제가 보겠습니다. 5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53페이지 작품 할 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53페이지. 예.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 여기 나는부터 시작해서 그 54쪽의 마지막 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54쪽에. 자, 볼까요? 나는 손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가판 위에 창바람을 쐬어가며 웅성거리고 섰었다. 격심한, 여기다 밑줄 주세요.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라고 나왔죠. 이게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써놨어요. 비유적 표현이죠. 항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그렇죠?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 가면서 깜빡깜빡 졸고 있다. 그런 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인화 또는 우리 민족이 느끼는 피로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 54쪽에 보세요.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지 선뜩선뜩하게 반짝이는 별보다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 단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 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이제 만세전이라고 하는 거죠. 만세전. 그러니까 만세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랄까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제하의 어떤 그 시대 이런 상황 이런 것 자체가 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제 검열에 걸렸다는 이야기고요. 55쪽에 보면 이제 개인의 발견, 관찰과 고백의 서사라고 나왔는데 이 작품은 이제 일종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작품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제 이 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 속의 나, 이야기하는 나. 그다음에 이제 내포 작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 속에 나는 이제 일종의 3.1운동 이전 그 과거의 인화죠. 이야기하는 나는 현재의 인화. 그다음에 이제 내포 작가는 이제 그 염상섭을 가리켜요. 염상섭.
내포 작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인화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염상섭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나는 이제 그 귀국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인화는 그런 그 나의 이제 과거 행동을 전달한다는 것이고요. 또 약간 자기 반성적인 화자입니다. 자기 반성적 화자.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냉정한 시선. 냉정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3.1 운동 직전에 이 책을 이제 보면 이 바로 3.1 운동 직전 그런 사실적인 체험 플러스 지식인의 내면 고백이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표면적인 그거는 이제 56쪽에 뭐 빈 공간 있으세요? 표면적인 줄거리. 이거는 이제 아까 묘지라고 그랬죠. 묘지와 같이 답답한 현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도피하고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도피,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 그다음에 이제 이것의 이제 이면의 의미는 식민지 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세전에 이제 나오는 뭐 이제 공간이 여러 곳인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만세전과 관련돼서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이제 이인하죠. 동경에서 귀국하려는 이유. 당연히 뭐예요? 아내 위독이죠. 이런 급전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산후 후유증입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나의 이름. 당연히 이인호. 세 번째. 연락선을 탄 내가 노동자들을 피해서 뛰어간 곳. 피해서 뛰어간 곳은 어디냐? 목욕탕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작품 읽어보시면 나와요. 네 번째. 이 주인공 나는 식민지 조선 현실에 좌절하죠. 이제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바로 구더기가 끓는 무덤. 무덤은 무덤인데 이제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울을 떠나면서 나는 서울을 이제 떠나죠. 그래서 누구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냐? 바로 이제 그게 정자. 시스코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제 카페 여급이죠. 에게 이제 답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작품이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쭉 작품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문제까지 끝냈고요. 거기 이제 탈출기까지 오늘 할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요 시간에 다 마칠 테니까 보세요. 탈출기 3장. 자, 여러분 교재로는 이제 61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최서에 나왔는데, 최서에는 1901년에서 32년까지 살았고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32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체험문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기아와 사륙으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 20년대 신경향파 소설의 선구자다. 그러니까 신경향파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 유산계급과 이 무산계급, 일종의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자, 이런 것을 많이 다루는데, 이제 이것의 뭐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대립적인 시각만 보여주는 게 상당히 강하고, 보면 이제 서해가 호라고 나오고요. 함경북도 성진의 빈농에서 태어났죠. 여러 일을 했어요. 밑바닥. 그리고 문학의 바탕이 되고 탈출기나 기하와 사륙을 발표했고 신경학파 문학을 개척했다.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탈출기는 이거는 이제 서간체로 돼 있어요. 62쪽으로 가면 이 서간체라고 써요. 서간체. 지금 편집글이죠. 이렇게 서간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쓸 때 이렇게 서간체 쓰는 것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라고 이제 독자들이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향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하면 62쪽에다 좀 필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경향파 소설. 이것은 일종의 식민지 시기에 그런 빈궁이죠. 빈궁, 가난한 거. 그런 이 식민지 시기에 빈궁의 문제를 그런 관념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처한 한계 상황이 있겠죠. 그런 한계 상황의 원인을 이제 규명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에 대한 적이라는 건 좀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 또 어떨 때는 이제 즉흥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여줘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일종의 간단하죠. 간도로 이주해서 이 작품의 내용은 이거예요. 간도로 이주해서 극도의 빈궁이죠. 예, 시달려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이제 쓴 것이 일종의 서간체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62쪽에 보시면 김군이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김군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박군의 편지 안에 김군의 편지가 인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박군의 답장 목적, 이거는 탈가, 집을 떠난다는 거죠.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신자에 받는 사람이죠.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김군이 나왔냐? 지금 탈가 이유를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탈가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6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63페이지에 이제 보면 2번이라고 써진 거 있죠. 거기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2번이 이제 편지의 목적이라고 써놓으세요. 목적이고 탈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절박한 생활과 새로운 세계를 동경한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읽어보시면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간도로 가는 이야기인데, 간도, 이 명동이라는 곳에 이제 간도 땅이 있죠. 거기 이제 5만 명이 이제 무려 이제 간도로 가 살아요. 일제 하에서. 그 시기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뭐 여러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65쪽에 나와요. 65쪽에 보시면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들도 고쳐주고 가마도 붙여주었다. 이리하여 호구하게 됐다. 그러니까 먹고 살았다는 거죠. H장에서는 나를 온돌장이라고 불렀다. 갈아입을 의복이 없는 나는 늘 습검정이 꺼멓게 묻은 의복을 벗을 새가 없었다.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보면 그 상당히 이 주인공의 아내가, 그러니까 66쪽에다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 아내가 순종을 이제 하는 게 나오고요. 전통적인 여성상.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대하는 의식의 그러니까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의식, 이런 것이 이제 각성하는 계기가 되죠. 자, 그게 이제 뭐로 나오냐면, 그게 이제 보시면 67쪽을 보세요. 67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나와요. 셋째 줄에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 앞에 아내가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옆편네랑 그런 것이로구나. 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러다가 좀 내려가 보면 아내가 나간 뒤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다. 싸늘하게 식은 채를 막대기에서 뒤져내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귤 껍질, 동그란 표현서 귤 껍질이에요. 그래서 배 먹은 이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귤 껍질을 먹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귤 껍질을 진 나의 손은 떨리고 이 자국을 보는데 눈에는 눈물이 기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또 이렇게 먹었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세요. 김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오죽 먹고 싶었으면, 오죽 배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귤껍질을 주워 먹을까? 더욱 몸비자는, 이게 임신한이란 뜻이에요. 몸이 비어있지 않다는 거니까. 그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나오죠. 일종의 이제 이 남편 눈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쪽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일을 하는 거죠. 뭐 두부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두부로 끼니를 달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뭐 맷돌질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거기 69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로 보면 가을부터 대구어 장사를 했다, 이런 말 나오죠. 3원을 주고 대구 10마리 사서 등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콩 대두와 바꿨다. 그러나 대구 10마리는 등에 질 수 있었으나 대구 10마리를 주고 받은 콩 10말은 질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3, 40리나 되는 곳에서 두 말씩 사흘 동안 좋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맷돌질도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나와요. 맷돌을 돌리는 이야기도 쭉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70쪽에 5번이라고 써진 걸 보세요. 70쪽에 5번 써진 걸 보면 여기서 이제 뗄나무 구하기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뗄나무 이제 도적질로 경찰서에 끌려가요. 경찰서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6번에 보면 이제 6번에 가면 일종의 이제 그 71쪽에 기아의 고통과 극단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그 73쪽을 좀 보겠어요. 73쪽. 73쪽에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김군으로 시작되는 부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김군부터. 거기 이제 이 74쪽에 끝에 있는 넘치는 나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보면 김군 다시 73쪽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체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 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체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료를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애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아까 체험문학이라고 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채소애적 경향이다. 그래서 이제 공핍을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가난한 이유, 이 작품을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읽지 않아 뭐 상당히 힘든 시기적인 내용으로 쓰고요. 75쪽 보세요. 체험의 소설과 독서의 체험, 채서의 바로 읽기 나왔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광수 춘원과 만나는 게 나와요. 춘원. 이광수 춘원이죠. 춘원과 만남이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 서해라는 말도 나오죠. 새벽 바다에서 유래했다. 셋째 줄에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부모스라의 누이와 더불어 성장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가 나와요. 작품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 76쪽에 세 번째 단락. 서해가 그리운 고국에 돌아온 곳은 1923년 봄이었다. 간도 시절 5년간 일기회에 변변한 그런 줄 쓰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온 그는 회령에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언제 어떻게 죽냐면 1932년에 위문 협착증으로 사망해요. 일종의 뭐냐면 위가 이제 위의 문이 다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굶어 죽었다는 거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또 이제 작가의 만주 체험이죠. 작품의 생동감. 이 체험이 생동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와 관련된 그 내용을 한 5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첫 번째. 자, 이 소설은 이 소설의 형식적 특징과 유사한 글의 종류.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서간체라고 그랬죠. 서간체 편집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일기, 이게 답이겠죠. 편지, 극본.
전지가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탈가했다고 그랬죠. 탈가. 집을 떠났어요. 주인공. 누구냐? 김군이냐? 박군이냐? 자기는 누구예요? 박군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제 박군이 김군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말을 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찾아간 곳. 뭐냐? 간도라고 그랬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간도 H촌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 몰라도 간도만 알아도 되겠고요.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은,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반농사가 답이죠. 반농사는 안 나와요. 온돌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부장사. 자,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는 주인공의 굶주린 아내가 부엌에서 몰래 먹다 들킨 것. 당연히 귤껍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귤껍질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큰 틀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마치도록